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예도는 칼 막스의 네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벌써 네 번째 시간인데 이런 강좌를 들으면서 시리즈 강좌에서 특히 나타나는 현상은 사실 예도는 이 칼 막스가 유튜브가 상당히 인색하죠. 이러한 강좌에 대하여 마르크스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특징 때문에 AI 기계가 못 읽고 있는 이런 고전인데, 그죠? 고전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그 노란색에서 초록색으로 풀어주리라고 생각하고, 얘도는 신경 안 씁니다. 계속 고전을 이어나갈 것이고 자본론까지 계속해서 강좌를 이어나갈 건데, 오늘은 네 번째 시간에서는 44년도에 출간된, 그죠? 그 아주 중요한 작품인데, 에코노미슈 필로조피슈 마누스크립트 아우스템 야르 아트젠 훈덜트 피얼룬트 피얼지히 이렇게 나가는 건데, 경제철학 수고로 알려진 작품입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강좌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시리즈 강좌 벌써 네 번째인데 좋아요 까먹지 마시고요. 예도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는 그러한 상징으로 예도는 보거든요. 좋아요 1, 2, 3, 4 까먹으신 분들 돌아가셔서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막의 철학자 예도를 후원해 주실 분은 예도TV를 꼭 가능하신 분은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도는 네 번째 강좌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 칼 막스가 43년도에 예니와 결혼해서 이제 파리로 가죠, 그죠? 가을에 가는데 9월, 10월에 출발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정착해서 특히 청년 해결학파 친구였던 루게와 더불어서 프랑스에서 그 도이체 프란츠에지슈 야르 비허라고 하는 그 독일 프랑스 연보를 독불 연보 독일 프랑스 연보 매년 출간되는 그러한 신문 잡지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걸 만들면서 이제 프랑스에서 많은 사상가들을 만나죠, 그죠? 러시아의 사회주의자, 무신론자 이런 친구들도 만나고요. 특히 바쿠니는 나중에 인터내셔널에서도 아주 문제가 돼서 큰 논쟁점을 삼게 되는데, 이 무신론자일 뿐만 아니라 상식이겠죠. 그 아널키스트죠, 그죠? 무정부주의자인데 이런 친구들, 그 다음에 프루동, 거기에 프랑스의 또 사회주의자들과 만나면서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이제 방향을 틀게 되고요. 특히 그 시절에 만났던 엥겔스가 영국과 독일을 오가고 있었는데, 그때 파리에, 그죠? 잠깐 그 사업체를 아버지의 사업체를 물려받아서 거기에서 경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엥겔스를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그러니까 엥겔스를 만나게 되면서 이제 경제학에 대한 눈을 뜨게 돼요. 눈을 뜨게 되면서 자기의 철학적 작품에 이제 경제학적 이론들을 가져오기 시작해. 그게 바로 1844년도에 경제 철학 수고라고 알려진 오늘 할 그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엥겔스를 만나면서 이제 루게, 청년 해결학파였던 루게는 마르크스는 너무 나간다. 그래서 그때 한 말이 있어. 막스는 책 한 권을 읽고 끝내지 않고 정말 여러 권을 섭렵해 가면서 한꺼번에 미친 듯이 독서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루게와 결별하게 됩니다, 여러분. 청년 해결학파와 결별하고 엥겔스와 결합해서 이제 마침내 사회주의의 어떤 그러한
문제점들을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을 통하여 사회주의적 견해를 갖고 공산주의의 해결책을 제시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칼 막스는 이제 마침내 자기 자신의 사상을 대체적으로 다 나중에 자본론까지 연결되는 그런 작품을 출간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경제철학 수고입니다. 사실 이것은 출간되지 않았고 나중에 1930년대 32년대가 되어서야 출간되게 되는데, 이게 나왔을 때 마르크스의 사상을 가장 훌륭하게 요약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되는 그런 작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작품은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질 수 있는데, 사실은 독일, 프랑스 연보에 세 개의 에세이가 출간되죠. 아니, 거기에 수록되는데, 그게 바로 유대인 문제에 관하여 쭈얼 유덴프라게, 이미 예도가 강의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쭈얼 크리틱 der Rechtsphilosophie, 헤글센 레이츠필로소피, 이렇게 헤겔의 법철학에 대한 비판, 아인라이퉁 서문, 이렇게 달려져 있거든요. 그거를 하고 세 번째 에세이가 누구 건가 하면 엥겔스 거야. 그게 제목이 뭔가 하면 리세 주 아이널 크리틱 나치오날 에코노미, 이런 제목을 달린 엥겔스의 에세이입니다. 이거를 마르크스가 극찬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경제철학 수고에 이러한 사유를 언급하게 되는데, 그걸 번역하면 국민경제학 비판, 비판에 대한 개요, 아니면 국민경제에 대한 경제의 비판에 대한 개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어쨌든 나치오날 에코노미, 아이널 크리틱 나치오날 에코노미에 대한 개요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의 이론은 대략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엥겔스가 그 자기 아버지의 방적 공장이 독일에도 있었고 그 지부가 영국 맨체스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그 당시에 산업사회의 산업혁명의 정점에 있었던 영국의 상황을 자기가 직접 경험하면서 목도할 수 있었고, 그때 독일에서도 어쨌든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산업 공장이 들어서고 공장 노동자들의 삶을, 특히 그의 고향이었던 부퍼탈에서 경험하게 된 그런 것들을 이제 내용적으로 정리해서 쓰는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는 사유재산에 대한 문제, 그죠? 그러니까 프리바트 아이겐툼에 대한 그런 프리바테스 아이겐툼, 사유재산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러한 갈등 구조, 그 다음에 경제가 발달하면서 나타나는 계급투쟁, 또 그것은 극단적인 경제의 발전은 또한 위기를 가져오는데, 이것은 필연적으로 어떤 노동자 계급의 어떤 그러한 임금의 어떤 축소를 가져오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는 소외된 자와 착취와, 그 다음에 소외된 자와 소외를 일으키는 자가 나타나게 되면 필연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위기로서 자본주의 발전에 의하여 나타나게 된다는 거야. 이 위기에서 모든 보편 과학은 그 과학은 이러한 노동자들의 어떤 착취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 가운데 놓여 있다. 이러면서 이 자본주의가 가져오는 사유재산과 그 다음에 그 발전을 통하여 나타나는 위기 상황을 탁월하게 묘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마르크스가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야. 경제학에 대한 어떤 에코노미에 대한 어떤 그 눈이 뜨이면서 자기의 철학 속으로
이런 이론들을 이제 끌어들이게 되는 거야. 그게 바로 경제철학 수고입니다. 44년도에 미친 듯이 썼던 경제철학 수고인데 거기는 세 개로 나누어져. 이러한 독불연보에 실린 엥겔스의 이론을 참조하여 마침내 고전 경제학자인 데이비드 리카르도와 그 다음에 아담 스미스의 고전 경제학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마침내 경제학을 자기 철학으로 가져오게 돼. 근데 이 두 사람의 이론을 칭찬하면서 그냥 그걸 뺏겨 오느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걸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거야.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여기에는 그 당시에 또한 제임스 밀에 대한 연구도 했는데 그 연구는 그냥 노트로만 전집에 수록되어 있어요. 제임스 밀에 대한 노트. 근데 그것은 수록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따로 이제 노트로서 남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고전 경제학자들, 공리주의자들이죠. 이런 경제학자들이 자본주의 사회의 현상에 대해서는 탁월하게 그 현상을 표현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제대로 된 거죠. 제대로 된 어떤 그러한 현실을 표현하고 있지는 못하다고 판단을 내리면서 마침내 자기 자신의 비판적 고찰을 제시하게 돼. 거기서 나타나는 게 이제 문제점의 해결책으로서 공산주의에 대한 어떤 이론을 제시하면서 해결책으로서 비로소 처음으로 코무니스무스에 대한 이론을 제기합니다. 여기에서 상당히 이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탁월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예도가 또 할 것이고, 이게 두 번째 특징이고, 세 번째는 해결 변증법에 대한 비판이 나타나. 그런데 칭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엄청난 칭찬. 그러니까 자기 청년 해결학파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까면서 해결에 대해서는 언제나 이중적 태도를 보였어. 칼 막스는. 나중에 또 독일 이데올로기랑 포에르바하의 태제 이런 걸 다룰 때, 그리고 신성가족, 하일리게 파밀리어 이런 걸 다룰 때 얘도가 따로 설명하려고 해요. 그럼 고전 경제학자, 그러니까 이런 세 개의 주제로 나누어진 게 바로 에코노미슈, 필로조피슈, 마누스크립트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주제로 돌아가면은, 그러니까 이 리카르도와 그 다음에 아담 스미스는 아주 중요한 자본주의의 현상을 탁월하게 묘사했어. 그런데 이들에게 문제점이 나타나. 묘사했지만은 첫 번째, 사회적인 어떤 관계를 토대를 형성하는 게 바로 노동이라고 이야기한 거는 아주 탁월한 그러한 분석이지만은, 그러나 그걸로부터 나타나는 노동자들의 어떤 빈곤에 대한, 노동자에 대한 현실은 이들이 놓치고 있다라는 거, 이걸 지적하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들의 특징은 자본주의의 그러한 법칙이 사회 법칙에서 유일한 법칙으로서 다른 대안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자본주의의 이 상황이 모든 것들을, 사회의 모든 관계를 지배할 정도로 거기에서 자본주의의 논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외에는 다른 것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봄으로써 사회적 상호관계를 자본주의로만 가지고 감으로써 자본주의가 어디로부터 기원했는지에 대한, 기원에 대한 맥락을 놓치고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을 이제 비판적으로 이제 보는 거고, 세 번째의 어떤 이들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은 이러한 자본주의의 이론들이
사회 전체를 구성하고 지배함으로써 이러한 인간에 대한 어떤 그러한 특징이 부정적인 요소들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냥 여기에 다 이 법칙에 따라서 전부 다 놀아난다라고 보는 거, 이런 것들은 아주 잘못됐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본주의 법칙에서 톱니바퀴로 작동하는 인간에 대한 참상을 이야기는 하지만은 이 톱니바퀴 속에서 노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간의 현실이 바로 이 사회적 현실이다. 이런 분석으로만 그치고 이런 노동 이외의 진정한 노동을 벗어난 진정한 자유로운 인간에 대한 분석은 놓치고 있다라는 거야. 그게 노동하지 않을 때에 참다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자기 삶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참다운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자연적 인간에 대한 분석은 이들이 놓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의 분석을 통하여 마침내 소외된 노동의 개념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유명한 엔트프렘데트 아르바이트, 그러니까 소외된 노동의 소외, 디 엔트프렘둥 데얼 아르바이트, 이 노동의 소외가 네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고 본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하여 분석해 봤을 때 노동의 소외를 통하여 노동자가 겪게 되는 네 가지 소외를 이야기하면서 이 고정경제학자들이 분석하지 못한 부분들을 마침내 칼 막스가 제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노동의 소외입니다. 네 가지 소외. 여러분도 잘 알아. 노동자는 자기가 만든 물건으로부터 소외된다. 왜? 그 물건은 자기와의 관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사회의 생산적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물건은 상품이 되고 그 상품은 또한 자기 자신의 위에 있게 되며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벗어나서 사회적 관계,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관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됨으로써 자기가 만든 생산품이 상품이 되면서 나타나는 그러한 소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상품에 대해서 자본론에서 훨씬 더 깊이 있게 다루는 거죠, 여러분. 여기는 아직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소외는 자기가 생산하는 그 물건으로부터의 소외야, 여러분. 두 번째는 어떤 소외인가 하면 이러한 생산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러한 생산 관계가 바로 자기 자신의 삶을, 올바른 삶을 망각하게 만들고 거기에 톱니바퀴로 작동하게 되면서 이 생산 관계 안에서 자기가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되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의 인간으로서의 삶을 상실해 버린다는 거예요.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삶에 대한 그러한 상실을 가져오게 됨으로써 이러한 노동을 하면서 나타나게 되는 이런 생산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과의 소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유적 존재로서의 사회로부터 소외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적 관계는 생산 수단을 소유한 그러한 부르주아지와 그런 것들을 인정하는 국가의 어떤 그러한 권위에 가로막혀서, 그죠? 그 노동자는 자기 자신이 유적 존재로서 올바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간주되어야 되는데 거기로부터 이 사회로부터 벗어나서 겨우 노동하는 인간이야, 뭐 이런 정도겠죠. 그래서 유적 존재로서의 자연 상태에서 올바른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 번째 소외. 그리고 마지막 소외가 뭔지 알아요? 마지막 소외가 다른 인간으로부터
소외당한 타자로부터 소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바른 인간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노동 시간에 붙잡혀서 노동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삶을 잃어버린 그러한 현실을 마르크스는 이러한 노동의 소외로서, 네 가지의 소외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전 경제학자들은 보지 못했다는 거야. 그냥 자본주의의 어떤 그러한 현실을 탁월하게 묘사하고 있고, 그리고 겨우 기껏해야 공리주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지만은 보다 더 깊이 있는 노동자들이 겪는 그 고통을 그 사회적 연결망 안에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석들은 그 뒤에도 들레즈라든지 특히 알티세르를 통하여 탁월하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물론 20세기의 상황에서 훨씬 더 복잡한 관계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하버마스 역시도 이런 노동 이외에도 인간은 언어와 노동과 그 다음에 사회적 규약들과 그리고 다양한 것들을 함께 언급해야 되는데, 칼 막스는 이런 것들을 노동으로만 갖고 가는 거는 하나의 일면적인 요소가 있다 이러면서 이제 하버마스는 또 비판적 고찰을 통하여 현대사회에 맞는 마르크스주의를 이야기하죠, 당연히.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알아야 되겠죠. 잘 알아야 되겠지. 그러면서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마침내 칼 막스가 공산주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무슨 빨갱이 이런 개념이 전혀 없어요. 그런 뜻이 전혀 없고, 사유재산의 철폐, 그런 이야기, 아볼리지온, 아프샤풍, 데스프리바텐 아이겐툼, 사유재산의 철폐를 이야기하죠, 거기에서. 그런데 거기에서 예도가 너무나 그 부분이 인상적이었어. 예도가 그 부분은 따로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그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사실은 독일에 있을 때 칼 막스는 라인 신문, 라이니쇼 짜이퉁에서 일을 했잖아요, 그죠? 42년도만. 예. 그런데 그때만 해도 모젤 산업 사회 안에서 나타나는 그 지방의 법률,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포도주 양조업자들의 고난을 이야기하고 할 때에 오해를 받아서 너 공산주의자 아니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나는 그런 것들을 경계한다, 오히려 이래 나갔거든. 그런데 완전히 변하여서 그 해결책을 마침내 공산주의로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주제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폭력적인 것도 없고 아주 인간적인 휴머니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사적 소유, 사유재산의 철폐, 이렇게 시작해요. 사유재산의 철폐가 일어나고, 따라서 이러한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이런 글들이 많이 나와요. 막스의 글들 안에는. 그리고 인간을 위한, 인간 본질의 현실적, 비얼클리시어 비들 안 아이쿠누, 그러니까 현실적 재전유가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의 어떤 그러한 새로운 전유를 통한 부의 재분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재전유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러한 재전유로서의 공산주의, 코무니스무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인간 자신의 사회적 존재, 그죠? 조치 알러 자인스, 사회적 존재,
그 다음에 인간적 존재로서의 완전하고 의식적인 복원으로서의 공산주의다. 그러니까 인간성의 회복으로서의 공산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만인에 대한 투쟁을 통하여 타인을 수단으로 여기는 유대인 문제에서 우리가 고찰했듯이 그러한 투쟁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이기심의 반론은 바로 인간을 소외시키는 가장 주장본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침내 사유재산의 철폐를 통하여 이러한 인간성의 회복은 또한 자연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여기서 저는 확실히 루소와 이러한 자연관에 대한 루소라든지, 여러분 아시죠? 루소의 에밀에도 나오고 그 자연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게 아주 강력하게 나와 있어. 왜냐하면 이 자연은 그냥 순수한 유물론적 자연만이 아니에요. 나중에 사회 안으로 통합되는 자연을 이야기하거든. 사회 속에서의 자연을 이야기한다고, 여러분. 이런 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완성된 자연주의, 완전한, 여러분, 나투랄리스무스, 자연주의로서의 공산주의는 바로 인본주의다. 여러분, 휴머니즘이라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는 바로 자연 자체로 돌아가는 인간의 어떤 근원으로 돌아가는 인본주의요. 이것은 바로 인간과 자연 사이,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 인간과 자연, 인간과 그 다음에 인간 사이에 잃어버린 그러한 상황을 회복시키는 바로 유일한 해결책이라. 이 공산주의가 사유재산의 철폐, 이기주의의 철폐를 통하여 인간의 치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수준이에요, 이런 수준. 그 다음에 철학 용어로서 존재와 본질 사이, 존재와 본질 사이, 그 다음에 또 객관화와 자기 확인 사이. 그러니까 객관화가 일어나면서 자기 자신과, 이건 인식론적인 거, 해결 철학의 영향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사이. 그 다음에 해결이 또 이야기했던, 이거는 칸트로부터 연결되는 거죠. 자유와 프라이하이트와 not 벤디히카이트, 자유와 필연 사이, 이런 사이에서, 그리고 인디비두움, 개인과 그 다음에 맨슈하이트, 인류죠, 인류. 그러니까 인간과 인류 사이, 개인과 인류, 인류 사이에서 이러한 모순점들이 일어난 사이에 나타나는 그러한 상실의 진정한 회복의 해결책이 바로 코무니스무스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죠? 이런 걸 언급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그리고 공산주의는 역사가 처한 이러한 어려움, 그게 뭐겠어요? 이런 슈비리히카이트, 어려움이 뭐겠어? 아포리아가 뭐겠어? 난제가 뭐겠어요? 바로 인간의 특정한 욕심에 의하여 자기 자신의 어떤 소유를 통하여 타자를 수단으로 삼는 이러한 행위에 의하여 나타나는 억압과 타자의 불행, 그 다음에 가난, 거기로부터 나오는 질병, 이런 것들의 진정한 해결책, 그럼으로써 진정한 인간성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자연주의. 여러분, 그게 바로 인본주의요, 인간에 대한 사랑에 근거한 인문주의라는 거야, 여러분. 후마니스무스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공산주의라는 거야. 그 해결책, 이런 소외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 억압하는 자와 억압받는 자를 동시에 해방시키는 이중적 해방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코무니스무스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었던 거야,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죠. 이런 인본주의와 자연주의와 그 다음에 인본주의와 그 다음에 공산주의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래서 칼 막스 이야기하면은 유물론적 자연주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스피노자의 예도가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하게 될 스피노자 시리즈 강좌 엄청나게 배울 게 많아요. 이것도 그래서 거기에도 보면은 스피노자에는 이론론자 일자를 주장하잖아요. 이 자연에 마치 유물론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 그래서 칼 막스가 여기로 이것과 연결해서 또 스피노자와 연결해서 또 이야기하는 자들도 있어. 특히 이 부분, 인간의 진정한 인간성의 회복을 자연주의와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거. 야, 여러분, 얘도 강좌 다르죠? 요런 것들을 잡아내야 되는 거야. 그냥 공산주의가 아니라 네 있는 거 뺏어갖고 얘한테 주는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진정한 인간성의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얼마나 가르쳐 주는 게 많아요, 여러분. 욕심으로 뒤엉킨, 여러분 모든 종교의 불교나 기독교 안에 들어있는 사유들, 힌두교, 그 다음에 이슬람 안에도 들어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 다를 게 뭐가 있냐고, 이런 부분들이. 인간의 진정한 회복은 자연으로 돌아가. 그 자연주의는 진정한 인간이 되는 건데, 그런 것을 이제 마침내 칼 마르크스는 사회와 연결시킨 거예요. 사회. 이 자연은 결코 그런 자연이 아니야. 그냥 자연이 아니야. 이런 사회와 연결시켜. 그래서 게젤샤프트를 이야기합니다. 게젤샤프트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게마인샤프트,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회는 인간과 자연의 본질적인 통일을 지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안에서 자리매김되는 그러한 인본주의와 자연주의를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죠? 이게 칼 막스였어요. 그리고 인간의 진정한, 이것은 자연의 진정한 부활이야. 그냥 자연이, 인간과 관계없는 자연이 무슨 인간과 상관이 있겠냐고. 그러니까 이러한 사회 안에서 진정한 후마니스무스와 그 다음에 나투랄리스무스가 함께 통일되어서 진정한 부활로서 나타나게 되고, 이게 바로 인간의 감각과 오감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인간의 감각, 진리카이트, 그리고 영적이고, 여러분, 여러분, 이런 영적이고, 가이스틀리히 영적이고, 스피리투엘, 영적이고 도덕적인 모랄리슈한, 그리고 지틀리한 그러한 감각들 갈로치고, 의지와 사랑, 빌레 운틀 리베, 의지와 사랑, 이런 것들, 한마디로 인간적인 사랑과 감각들의 인간성, 이런 것들을 인간화한 자연을 통해서만 존재적으로 객관화된다라고 봤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무슨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공산주의라는 개념이 나타나요, 여러분? 인간에 대한 회복, 그것이 사회 안에서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그러한, 그래서 인간의 사랑과 의지가 함께 통합되어서 그 사회 안에서 자연주의와 그 다음에 인간주의가 함께 통일되어서 나타나는 그 사랑의 공동체, 의지의 발현, 그런 것들이 객관화된 사회, 이런 것들을 마르크스가 꿈꿨던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죠? 이런 공산주의, 그래서 사적 욕심과 이기주의로 깃들어진 그러한 개인의 자유가 이런 유적 존재에 의하여 통일되면서 새로운 개인으로 태어나는 그러한 공산주의를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감동. 그래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는데, 그 세 번째 주제가 마침내 헤겔에 대한 비판이에요. 근데 헤겔 변증법을 비판하는데, 이 비판은 비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원어를 읽어야 돼요. 1차 자료를 읽어야 된다니까. 거기에는 헤겔이 정신현상학에서 자기 의식을 설명할 때, 여도가 또 이미 강좌를 해놨죠. 그걸 설명할 때, 그래서 이렇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가들은. 그러니까 뭐야? 거기에서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을 통하여 그 사회적인 자기 의식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합리주의와 계몽주의와 낭만주의 사회에서의 그러한 자기 의식 안에 가장 근본적인 건 노동이라고 봤다라는 거 맞죠? 노동을 통하여 노예는 자기 자신이 물질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다 그러잖아, 헤겔이. 그래서 주인이 나중에는 노예와 뒤집어져 버려요, 정신적인 면에서. 이런 부분들을 엄청나게 칭찬합니다. 이해가 돼요? 탁월한 발견이다. 이 노동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이런 부정의 변증법을 통하여 나타나는 역전을 그리고, 이러한 갈등을 탁월하게 묘사함으로써 인간의 사회적 관계를 기가 막히게 표현한 게 헤겔이라고. 그럼 비판하는 건 뭐냐? 비판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헤겔은 인간의 정신의 활동을 통하여 이런 역사를 설명해 가는데, 이런 정신 속에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를 가진 인간, 살과 피를 가진 인간. 그래서 변증법이 이제는 신성한 모습, 신비주의의 모습을 벗겨내고, 거기에 이 땅의 역사의 인간, 살아있는 인간의 모습을 집어넣어서 거기에서 마침내 인간의 혁명적 주체로서의 인간. 여러분 지적이 왜 헤겔을 잡았는지 이해가 되죠. 막스랑 만나는 지점에서 이 마르크스의 의심의 해석학의 지점을 탁월하게 잡아내 갖고 거기에 락강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러니까 이 막스의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적을 읽으려고 해도. 그죠? 그래서 경제철학 수고에서 헤겔에 대한 비판으로서 끝이 나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이런 노동에 대한 탁월한 이런 연구는 이런 것들이 지향을 통하여 어떤 더 나은,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는데, 그 소회는 칼 막스의 소회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 사회적 소회를 헤겔은 나중에 국가로 통일시키거든. 그리고 나중에 종교와 예술을 통하여 절대지에 이른다고. 이러한 변증법적 지향을 거부하는 거예요. 부정의 변증법을 옹호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도르노가 보이죠, 여러분? 아도르노 막스주의자였잖아. 부정의 변증법. 그 부정의 변증법, 마침내 부정의 힘을 통하여 나타나는 혁명의 어떤 지점을 막스는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뒤집을 수 있는 그 변증법 안에서. 그래서 역사적 인간, 정신의 운동을 통하여, 지향을 통하여 발전해 가는, 마치 신의 정신이 움직이는 듯한 인간의 정신이, 그걸 신의 정신이 아닌 인간의 정신으로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그런 변증법은 역사 속에 존재할 수 없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증법은 여기서 멈추고, 그죠? 거기에다가 살과 피를 집어넣어서 역사 속에 이 땅에 굳건히 서서, 지구 위에 굳건히 선 인간, 역사적 인간, 그 역사적 인간이 마침내 헤겔의 정신을 따라서 움직여서 변증법적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모순점을 저항을 통하여 싸우는 혁명적 주체로서의 인간을 마침내 해결을 비판하면서 이야기하게 됐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큰 주제로서 나누어진 경제철학 수고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역사의 변증법적 운동을 통하여 나타나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공산당 선언은 이러한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적 운동에 마침내 부르주아지의 지성인들도 나중에는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이런 희망 섞인 이야기를 하게 되고, 나중에 뭐 이건 역시도 또 논쟁거리가 돼서 또 다르게 나가지만, 어쨌든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놓여져 있는 게 바로 경제철학 수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경제철학 수고의 이론들이 알티세르라든지, 특히 자본론 1권에서 엄청나게 많은 언급을 하는데, 나중에 예도가 또 할 강좌겠죠. 거기에서 또 하버마스랑 알티세르의 또 논의, 그리고 또 현대의 마르크스주의자들 바디우와 그 다음에 지적이 어떤 방식으로 가져가고, 이런 것들이 또한 이런 마르크스에 대한 1차 자료 읽기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고전이 함께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 그죠? 고전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가들의 어떤 그러한 작품들 속에는 이런 1차 자료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능하다면 1차 자료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튼튼하게 알고 있다면 그런 것들을 적용해서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들이 지적도 비판할 수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모르면 그냥 지적 말이 다 옳은지 알고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이데거도 그렇고 다 그런 거예요. 이런 걸 철학소라 그래요, 여러분. 이 철학소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 자신의 비판적 능력을 갖고 대가들과도 논쟁을 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죠? 그런 관점에서 예도가 칼 막스는 뜨거운 감자라서 한국에서, 그죠? 예도가 왜 이걸 안 해놨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어차피 예도는 지적 강좌와 다른 강좌에서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칼 막스에 대하여. 그리고 또 들레즈 강좌할 때도 이야기했고, 그죠? 노마드 할 때도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강좌, 알티세르 강좌 할 때, 얼마 전에 했던 강좌 할 때도 이야기했고, 지적 강좌 할 땐 밥 먹듯이 이야기했고, 그죠? 이미. 그래서 여러분 지적의 그 의도를 알겠죠? 이런 걸 들으면서 보니까 어느 부분에서 이게 빵꾸가 나고, 그런 것들이 오늘날의 포스트 모더니즘과 탈포스트 모더니즘의 철학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여러분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러한 칼 마르크스의 1차 원고에서 말해지는 이런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도는 물러갑니다. 5번째 강좌에 아마 신성가족과 독일 이데올로기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추스.